교과서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는 축자적 묘사에 의하건 인유에 의하건 비유에 사용된 유추에 의하건 간에 한 편의 시나 기타 문학 작품 속에서 언급되는 감각, 지각의 모든 대상과 특질을 가리킨다.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감각, 지각의 모든 대상과 특질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것이 축자적 묘사에 의하건, 이 축자적이란 말 내가 이제 거기다 리터럴이라고 했는데, 리터럴인데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미지에 그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차원. 그러니까 이미지가 디스크립티브하냐, 묘사적이냐 그 말입니다. 묘사적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 비유적이냐, 피규러티브하냐, 아니면 상징적이냐, 심볼릭하냐. 그런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감각, 지각의 모든 대상과 특질, 그걸 이미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말 외에는 거의 다 시작품은 쓰인 어휘들은 다 이미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과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언어들 있잖아요. 그 언어가 관념인지 감각인지, 맞으면 이미지인지를 이제 구분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감각이 어떤 감각인지 이제 그걸 할 거예요. 그 감각이 어떤 감각인지 하는 것은 이제 감각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또 있거든요. 이를테면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뭐 이미지가 인간이 외부 정보를 받아들일 때 한 75%를 시각에 의지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많죠. 또 신은 언어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그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이미지는 뭐냐? 시각적 대상과 장면, 그거를 이미지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셋째는 뭐 비유적 언어의 그 보조관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유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보조관념, 원관념, 보조관념, 그 보조관념을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영어식의 용어로 얘기하면 원관념, 뭐 보조관념하니까 나 이게 참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념, 이것도 관념이고 저것도 관념이니까. 관념이라는 말은 이미지하고는 상극이 되는 그런 건데 그걸 원관념, 보조관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보조관념을 vehicle이라고 그래요. vehicle이 뭐예요? 자동차 같은 걸 총칭해서 vehicle 그러잖아요. 탈 것. 그리고 원관념은 테너라고 얘기해요. 테너. 그 사람 목소리의 그 종류에 따라서 여성 높은 소리를 소프라노, 낮은 소리는 뭐 알토, 중간은 메조 소프라노. 그다음에 남성 높은 소리를 테너, 낮은 소리를 베이스, 뭐 중간쯤을 바리톤 이렇게도 하고. 그런 테너하고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런데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 그걸 테너라고. 그것을 어떤 자동차에 실어서 보냈느냐, 그 vehicle 그렇게 구분합니다. 나중에 그거는 비유 공부하면서 얘기를 하겠고요. 그 이미지 이제 종류 용법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이미지에 의한 회화성은 30년대와 50년대, 1930년대, 1950년대 한국의 경우에 우리 모더니즘 실론,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 운동이 있었거든요. 모던.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현대적이다 이거죠. 현대적이다. 내가 그 미국에 가서 저 해외 여행을 잠깐 하려고 그 대학의 그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분도 무슨 박사님이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너 어디서 왔느냐, 뭐 그런 거 질문하는데, 어, 내가 이제 그 버지니아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에 가 있었는데 조금 이상하게 본 것 같아요. 문학하는 놈이 왜 컴퓨터 사이언스에 왔는가. 그래서 너 전공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코리안 모던 포이트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코리안 알아듣고 포이트리는 알았는데 모던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내가 모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모던이라고 안 하고 마든 그러더라고. 마든. 내가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다 버려놨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정확하게 모도 아니고 마도 아니고 마든 이 정도겠지만 근대적이라고 하는 것, 현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안은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모던 가치 한동안은 이게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상품을 설명할 때 이건 현대적인 거야. 현대적인 거야. 우리나라는 현대란 말이 아주 그 자동차 메이커가 현대란 말 쓰고 있잖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현대란 말이 쓰이는데 그렇게 가치하고 이렇게 어, 통하는 표현이었어요.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근데 사실 한국에서 이 근대란 말이 좀 애매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오늘날의 모던이란 말을 써버리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웃 오브 데이트라고 느껴요. 옛날 거다고 생각을 해. 예. 가령 지금 군산에 가면 근대문화유산을 군산 같은 도시는 그걸 아주 그 도시의 어떤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대 이전의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 보존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 채만식의 탕류의 배경이 되는 무대가 되는 공간이니까. 오히려 이제 모던이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아웃 오브 데이트 옛날 거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냐? 그러니까 현대라는 말이 모던이라는 뜻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컨템포러리라는 뜻도 있어요. 맞으면 동시대의 그런 뜻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 문학사에서 신문학사에서 1930년대와 50년대의 경우에는 이 모더니즘 또 후기 모더니즘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 회화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던 시기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서는 아마 심상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잠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 심상과 상상 아까 좀 얘기를 했죠. 네. 이미지와 이미지네이션 네.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넘어가는데요. 여기 하나 그 여기 이제 글자가 틀렸네. 예. 이미저리 할 때 여기 A가 빠져야 되는데. 예. 자, 이미저리 아까 설명했죠. 언어적 연상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이미지 군이라는 게 나와요. 이 군 클러스터란 말이죠. 군 무엇 무엇의 모임, 무엇 무엇의 모임. 그러니까 한편의 시작품은 여러 개의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모이면서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상화라고 형상화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것이 작은 이미지들이 모여서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이미지들이 이미지군이에요. 이를테면 무슨 그 꽃밭의 풍경 뭐 이런 걸 해본다고 해봅시다. 그런 걸 그 시로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뭐 특히 이제 봄철이면 요즘에 피는 꽃들이 다 언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벚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쌀이꽃도 있고 뭐 진달래도 있고 제일 먼저 피는 거 뭐 있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지 클러스터를 이루는 거예요. 단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런 것들 이미지 클러스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도 얘기를 할게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즘 운동은 넘어가기로 하고 심상의 기능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건 내가 그 다음 주 중에 저기 교과서 내용 위주로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지난번에 보내주었던 것처럼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한테 보내줄게요. 네. 심상. 근데 심상이 이제 이미지가 중요하다. 뭐 현대시가 이미지 그 시의 회화성을 중요시한다. 그렇게 되면 심상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심상을 분석을 잘하면 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 전달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 무엇을 형상화했는지를 파악해내는 하나의 색인들이 심상이니까 그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정서의 환기. 그러니까 어떤 시작품 읽으면은 어떤 시작품이 아니라 음악 같은 걸 들으면 음악은 언어로 치환될 수는 번역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음악을 들을 때 정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석 차원까지 가기 전에도 이미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게 이제 정서의 환기. 이 시는 즐거움, 기쁨을 표현하면서 나를 이렇게 들뜨게 만드는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관점의 육화, 정서화. 이 관점의 육화라면 저 밑에 나오는데요. 육화,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incarnation. 아주 어려운 말이죠. 육화. 고기 육자에 될 화자를 쓰는 거죠.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적 용어로 얘기하면 성육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그걸 이해하면 육화란 말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성육신 성자는 이룰 성자고 육신은 이게 플래시 몸이라는 뜻이죠. 몸. 뭐냐 그러면 예수를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예수.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이 감촉의 우리의 감각의 지각 대상은 아니에요. 아니라기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봤다 그러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존재죠. 볼 수 없는 존재. 만질 수도 없는 존재.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죠. 관념적 존재죠. 관념적 존재인데 예수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육신, 그러니까 사람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거는 이제 문학의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감촉할 수 없는 것이 관념이거든요. 관념을 감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정말 어떤 이상을 꿈꾸면서 오해와 박해 속에 죽어간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고 바라보는 어머니의 시선. 이것을
삐에따라고 하는 조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삐에따라고 하는 조각상이 바로 그런 하나의 육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념의 육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은 그거를 관념적으로 서술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종교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가능 얘기해요. 불교 같은 경우에 음,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뭔가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물었어요. 인생의 진리 이런 말 자체가 관념적인 말이죠. 그죠? 뭐 이렇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켜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뭘 가리켰냐면 로터스 연꽃을 가리켰다. 이거는 관념이 아니라 이미지죠. 그렇죠? 자, 시각적 대상인 연꽃 그것을 이렇게 지시하는 행위 이것도 우리 시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정보잖아요. 말을 안 했어. 야, 인생이라는 것은 뭐 정말 사실은 허무한 것이다. 뭐 어? 아침에 피어나서 아주 아름답게 이거 뭐 인생이 뭐 이렇게 굉장히 근사하고 멋있게 보일지라도 뭐 우리가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관념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말을 안 쓰고 손가락으로 연꽃을 이렇게 지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마시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마시중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Got it. 알았다. 그런 뜻이겠죠. 예. 부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다. 저 연꽃을 보라.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연꽃을 보라 하는 것은 이거를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연꽃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비유적인 표현이요. 그걸 여마시중이 알아봤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웃었다는 거예요. 여마시중에 미소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죠. 그게 일종의 그것도 관념에 육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절대 철학자들은 관념적인 어휘를 나열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그 관념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비유를 많이 씁니다. 비유.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이제 그 시기를 살아가는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팍팍한 삶을 살았겠어요. 이미 국가가 다 회파가 돼가지고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 들어와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세금으로 수탈당해. 병마가 이렇게 오더라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대응할 길이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연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뭘 가리켰냐면 참새를 보라는 거예요. 참새.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참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참새는 누가 키우지 않잖아요. 누가 먹이를 주고 뭐 이렇게 깃을 다듬어주고 그러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쁘게 잘 자라거든.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들이 바로 이 관념의 육화라고 하는 거, 뭐 예수 자체가 이제 관념의 육화가 된 것이긴 하면서 또 그가 가르치는 방법 자체가 관념의 육화라고 하는 방법을 써요. 철학자들은 이런 방법을 안 써요. 철학자들은 관념을 관념으로 설명하는 거죠. 관념을 관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예수님의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제일 큰 스승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은 관념을 육화시켜서 이미지로 보여주었는데
목사님들은 관념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의 무슨 덕트린, 교의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참 쉽게 얘기했다. 쉽게 얘기했잖아요. 저 3세를 봐라. 누가 입히고 먹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자라지 않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그 쉬운 거를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문학에서 이제 심상인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 심상의 기능이 의미 전달 기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의미 전달 기능이 있는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지 군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이미지 클러스터. 하나의 작품에 이미지 클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잘 서로 연결해 가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파악해내는 일.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은 문학에서는 지수비평이라는 말을 해요. 지수비평. exponential criticism이라고 얘기해요. 지수비평. 또 뭐 상징비평, 주제비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지수비평이 사실 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수비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 하나에 대한 설명도 설명이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 시인의 시세계 전반, 시세계 전체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 일생 똑같은 경향으로 작품을 쓰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어. 일생 똑같이 쓰는 사람이 드물어요. 좀 바뀌어요. 뭔가 태도가 바뀌어요. 관심사가 달라져. 그 다음에 또 뭐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뭐 오늘 이랬다 내일 이랬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시기에는 되게 어떤 생각을 어떤 시기에는 또 어떤 생각을 이렇게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개인적인 어떤 그 변화에 의해서도 그렇게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겠지만 그 상황 자체가 달라져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가령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내가 요즘 보고 있는 그 김조규라는 시인인데 김조규라는 시인은 그 이제 그걸 연구한 사람이 4개의 시기로 나누는데요. 4개의 시기로 나누는데 뭐 크게 나누면 2개 시기야.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로 묶고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로 묶고. 그럼 이 시기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결정적인 차이는 이분이 월북했다는 사실이에요. 월북했다기보다는 그 일제 때 이제 여기 한반도를 떠나서 저기 북만주에 가서 연길에 가서 선생님을 하면서 시를 쓰다가 그 다음에 해방이 되면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한에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세상을 떠난 분인데 그러니까 북한으로 간 뒤에 시는 그 가기 전에 시하고는 확연히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북한에서는 시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문학 예술로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선전선동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의 작품이 그 3기와 4기 두 번째 그런 환경에 갔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내용도 달라지고 사용한 어휘도 달라지고 그래도 보니까 이 선전선동을 하면서 이분은 어떻게든 이미지를 많이 쓰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이미지를 많이 쓰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1, 2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변화상들이 시의 어휘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이미지들이 어떤 이미지들. 그러니까 그 김현승이라는 시인은 도중에 이게 이제 김현승 시인 그러면 한국에서는 고독의 시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독의 시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지예요, 관념이에요. 고독. 관념이죠. 100% 그건 관념이죠. 저 사람 고독하구나. 뭐 그걸 뭐 이렇게 눈으로 봐서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미지는 아니에요. 관념이에요. 관념. 근데 그 한동안
그 시기에 그 인생의 고비에서 그 고독이라는 데 아주 침잠 막 깊이 내려갔어. 그래서 시집 제목이 견고한 고독, 견고한 고독 이런 표현을 썼어. 견고하다, 딱딱하다, 굳다. 이게 그거는 조금 이미지적이죠. 예, 조금 이미지적이에요. 견고한 고독. 그러더니 그 다음 시집은 뭐라고 나왔냐면 절대 고독. 절대라는 말도 관념이고 고독도 관념이거든요. 예, 그런 데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어떤 그 다음 시기에는 또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을 가진 시인으로 또 좀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 교과서에 그 김현승 시인의 아주 그 대표작 중에 하나인 눈물이라는 작품이 나오죠.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자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진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 이제 그 대표적이죠. 대표적이고 그 고독의 세계로 가기 전에 이건 나온 작품이고 그 이 작품을 짓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얘기 굳이 안 하기로 하고 자, 이 작품에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중심 표상적 이미지 그 과연 뭘까요? 중심 표상적 이미지 눈물은 정답이에요. 눈물이 정답이에요. 눈물이 이미지예요? 관념이에요? 예, 눈물은 이미지죠. 예, 눈물 이미지예요. 관념이 아닙니다. 눈물. 네. 그 우리나라 한국의 그 개그맨 중에서 코미디언 중에서 나 이분을 상당히 존중하는데 지상렬이라고 있잖아요. 지상렬이라는 사람이 눈물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지상렬이 눈물을 안구의 습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구의 습기다. 아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건 눈물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감각적 대상을 안구의 습기 그러니까 이건 자연과학의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관념적 표현으로 바꿔버린 거죠. 안구의 습기다. 안구 눈을 말하는 거죠. 습기, 물. 이게 이제 눈물이 중심 표상적 이미지가 되는 근거는 뭘까요? 첫째, 제목이 눈물이잖아요. 제목, 눈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눈물이라는 어휘가 작품에 등장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 눈물이라는 어휘가 뭐 3번, 4번 나온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게 중요한 말일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한 말은 자주 하거든요. 그게 지수비평의 어떤 원리예요. 지수비평의 원리. 중요한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빈도가 높은 말이 중요한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미지 클러스터까지 가면 어떤 하나의 어휘뿐만 아니라 그 어휘를 둘러싼 다른 어휘들까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생각을 해볼 때 사실은 이 작품의 언어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돼요. 아이고 방해를 하는데 여보세요? 미안합니다. 지금 저 못 봤습니다. 네. 업무 연락이 아니라 무슨 욕마로 뭐라고 뭐 그렇게 하여튼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눈물이란 말이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작품에 보면 뭐예요? 대명사를 쓴 거죠. 대명사.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할 때 이. 이것도 눈물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다음 제3년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할 때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이게 뭐, 이 대명사는 눈물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눈물이란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명사가 사용이 되고 있을 때 그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략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어에 생략. 생략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생략이 많이 된다. 아마 첫 번째 연애의 경우에 그 눈물은 이란 말이 생략이 되었을 수가 있어요. 덜어는 옥토에 떨어진 작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앞에다 해놓고 제목을 제시를 해놓고 시 본문에 와서는 제목에 사용된 어휘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정의, 그거에 대한 비유, 그거를 주어로 한 서술어 이런 식으로 시를 써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눈물. 그래서 눈물이 이 작품에는 중심 표상적 이미지다. 그런데 그러면 눈물은 아까 이미지라고 했는데 이 이미지가 환기하는 관념은 과연 뭘까? 아니면 관념까지 안 가더라도 뭐가 있냐면 어떤 그 심리적인 효과, 정서는 뭘까? 아, 눈물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뭐죠? 눈물이 가지고 있는 정서. 이거 뭐 기쁜 정서가 아니죠? 좀 슬픔의 정서죠, 기본적으로 눈물. 아, 물론 그 눈물이 뭐 꼭 슬플 때만 나오는 거 아니죠. 예, 어느 때도 나오냐? 아주 즐거웠을 때도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개인이 그 평상의 정서가 아니라 좀 고양된 정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때 나오는 신체적인 변화, 그게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시에서의 눈물은 어떤 거냐? 옥토에 떨어진 작은 생명. 옥토에 떨어진 작은 생명. 이제 그 작은 생명 이런 것도 관념어지만 옥토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죠. 이미지. 그러니까 정서적 대상, 옥토, 기름진 땅을 말하죠. 떨어진다. 이거는 특질.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다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옥토에 떨어진다는 건 뭘까요? 옥토에 떨어지다. 옥토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낙하한다 그런 뜻인데 잘못 떨어지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서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에 많이 생략이 됐어요. 뭐냐면 하나의 씨다 이게 씨. 씨가 옥토에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씨. 그런데 이제 이걸 또 더 잘 이해를 하려면 뭐냐 하면은 여기에는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 작품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그 시인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떤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세계를 추구해 왔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지는 거죠. 근데 혹시 뭐 꼭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옥토에 떨어진다는 말은 또 그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이기도 해요. 성경에 나온 유명한 표현이기도 해요. 뭐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 봄철에 씨를 뿌리러 나갔대요. 나갔는데 씨를 뿌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이제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바로 이 옥토에 떨어졌다. 그 말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렇게 성의 없이 뿌려 아무 데나 뿌리고 다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나 같으면 옥토에다만 이 밭에다만 제대로 뿌릴 텐데 왜 돌짝밭에 길가에 막 이렇게 뿌리냐 이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일반적으로 행해진 농사법이래요. 그러니까 봄철에 우리는 밭을 다 갈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이분들은 그냥 일단 뿌려놓고 그 다음에 간대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고 갈다 보면 어떤 데는 돌짝밭이고 어떤 데는 길가고 어떤 데는 옥토가 되기도 한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결과적인 차이는 어디에 나오냐면 열매에서 나오는 거죠. 열매. 여기 이 작품에도 뒤에 가면 또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열매. 근데 그것을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성경의 어휘들,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 작품에 차용을 빌려온 거죠. 빌려왔는데 이거를 비유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용했다. 인유라고 얘기를 해요. 인유. 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 진짜 시 이해하기 참 어렵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알아야 되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이 그런 그 자기 비평의 실력을 키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또 그런 어떤 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동양의 고전이라든지 서양의 고전, 서양의 고전 그러면 클래식스죠. 서양의 고전 그러면 그리스 로마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사실 뭐 이게 서양이나 저 팔레스타인이 오늘날엔 동양으로 돼 있죠. 동양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러나 이제 이 문명 세계를 이룬 것은 서양이니까 기독교 문명을 이룬 것은 서양이니까 그 기독교 이야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해요. 서양의 고전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화 세계. 뭐 트로이의 목마냐, 뭐 하여튼 트로이의 목마라는 것은 헬레니즘 문명의 산물이죠. 그렇죠? 그쪽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고 또 헤브라이즘 히브루.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독교나 유대교 전통적인 거. 근데 뭐 그 외에도 서양 문명에 기여를 했던 것들이 좀 있죠. 오스만 터키. 이 오스만 터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제대로 안 배웠지만 서양 문화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긴 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텍스트가 별로 없는가 봐. 텍스트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가 또 이제 그 이슬람 문명하고 또 같이 돼 있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중심적인 것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제 동양에서는 뭐 동양 고전 하면 이제 공자님, 맹자님 이런 사람들이 지은 책들이 얘기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또 동양에서는 역사, 동양 역사, 사마천의 사기,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 어떤 삼국지 뭐 이런 거라도 읽어놔야 된다는 거지. 내가 재작년에 중국 가서 뭐 한 보름 있었는데 그때 중국 교수들하고 얘기하면서 무슨 어떤 상황에서 삼국지 어떤 내용하고 연결해서 두 번 연달아서 얘기하니까 아유 대단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분들이. 예, 가령 뭐그 도원결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고초려, 도원결의 뭐 이런 말들이 그 삼국지에 나오거든요. 그게 그쪽의 문화적 전통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 시인들에게 이 한국 시인들의 정신세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눈물뿐이다. 눈물은 나의 전체다. 그리고 이것은 흠이 없어. 티도 없어. 금가지도 않았어. 흠도 없다, 티도 없다, 금가지 않았다. 이건 어떤 거에다 이걸 요구를 하는 걸까요? 무엇이 이렇게 흠도 없어야 되고, 티도 없어야 되고, 금도 가지 않아야 돼요? 뭐가? 이거는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 이 시인이 재물.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 말을 쓸 때 눈물은 온전한 재물입니다. 이렇게 쓴 게 아니야. 재물은 그것도 관념어예요. 재물. 제사의 그 소용되는 어떤 물건을 재물이라고 하죠. 가령 이를테면 뭐 이제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양, 어린 양의 피, 뭐 이런 것들이죠. 재물이라는 건 하나님께 신에게 바치는 나의 예물이죠. 그런데 그걸 바칠 때는 흠이 있어도 안 되고 티가 있어도 안 되고 금이 가도 안 돼. 그래서 양을 바치는데 일반적으로 양을 잡아서 바치는데 어떤 양을 잡아서 바치느냐 하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바치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큰 양들은 흠이 있어요. 장가간 놈도 있고 시집간 놈도 있고 그게 흠이에요. 상처를 입은 것도 있고. 근데 어린 양은 그야말로 깨끗하고 순전하고 죄가 없는 죄를 짓기 전에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재물. 그 다음에 이제 3년으로 가면 더 값진 것. 신이 이 뒤에 이제 당신이란 그 2인칭 대명사가 나오죠. 예, 2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당신은. 근데 이게 당신이란 말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언어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지금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란 말이 2인칭인 경우가 있고 3인칭인 경우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2인칭이죠. 근데 이 2인칭에도 당신이란 말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 어떻게 넓느냐 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당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배우자한테 당신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호칭이. 우리 집에서는 절대 부르지 않는 말이긴 하죠. 남자도 안 부르고 여자도 안 부르는데 당신. 근데 이 부부간이 아닌 경우에 당신이라는 말 쓰면 상대방을 좀 얕잡아 보거나 좀 싸워 보겠다고 건드리는 표현이기도 해요. 싸울 때 많이 써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삿대질 하면서 당신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2인칭들이고 3인칭은 뭐예요? 3인칭. 지금 제3자를 얘기하는데 그 제3자가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으면서도 좀 높은 사람일 경우에 그런 때 당신이라고 불러요. 이를테면 뭐 아버지 제삿날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식구들끼리 그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당신께서는 참 그래도 취미 생활에 열심히셨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 당신은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얘기를 해요. 그럴 때가 또 제3인칭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당신은 누구냐면 사실은 신이죠. 신. 예물을 바쳐라. 더욱 값진 것으로 바쳐라. 그 다음에 어떤 자연의 질서를 만든 당신. 신이죠, 신. 그런데 그 신을 표현을 할 때 제2인칭으로 했느냐, 제3인칭으로 했느냐. 뭐 제2인칭으로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2인칭으로 했다고 하면 아주 친밀한 관계일 수 있거든요. 어떤 관계? 배우자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3인칭. 아까 지금 당장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3자를 언급하는데 그 제3자가 아주 고귀한 분일 경우에, 높은 분일 경우에, 높일 경우에 당신이라는 말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신이죠, 신. 하느님. 그러니까 눈물을 하나의 재물처럼 정말 순수함의 결정체 그런 것을 얘기한 거죠. 순수함의 결정체로서의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 꽃이 그 화려함을 자랑하던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서 열매가 맺히죠. 자, 벚꽃이 다 졌어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벚꽃 지금 많이 지고 있어요. 예. 정말 요새 우리 연구원 앞뒤 산에
그 자생 벚꽃들이 있어가지고 그 풍경을 참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막 녹색 이제 이파리들이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 그 벚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벚꽃이 다 지면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왕우산 벚꽃에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저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문학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음 탈락. 대배운 네, 벚꽃이 떨어진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안 맺힌 것 같아요. 대배운도 탈락. 시명 네. 어, 그러면 맺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구만. 네. 벚꽃이 진자리 열매가 맺히긴 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한국 벚꽃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먹거나 그러지를 제대로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벚지라고 부르죠. 네, 벚꽃이 진 다음에 생기는 열매가 벚지. 서양 벚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서양 벚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거긴 먹어요. 서양 벚지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체리예요, 체리. 네, 체리. 체리는 알아요? 네, 체리 맛있죠. 예. 이제 열매 위주로 그건 텐데. 하여튼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꽃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제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계관. 여기 이 작품에 그런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웃음 뒤에 눈물. 그러나 그 눈물이 가치 없는 것이 절대 아님. 왜냐? 꽃과 열매로 볼 때 열매가 더 중요하다. 꽃이 막 그 좋아 보이지만 사실 열매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건 나의 가장 귀한 재물이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이 작품의 테마가 뭐냐? 주제가 뭐냐? 영원한 가치로서의 생명의 순수성. 이렇게 관념적인 어휘들로 나열을 해놨어요. 영원한 가치로서의 생명의 순수성. 이게 다 관념적인 어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 작품은 감각적인 표현들로 감각적인 대상들을 나열을 하면서 그거를 형상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영원한 가치로서의 생명의 순수성이란 말은 주제인데 그거 자체가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아요. 정서 어떤 느낌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감각적인 어휘들을 쓰면 어떤 정서를 일으켜. 이 작품에서 어떤 정서냐? 뭔가 그 슬픔의 장면에서 슬픔을 새겨내는 그런 정서. 시인이. 그 슬픔을 이겨내고 그 슬픔에 빠지지 않고 슬픔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파악해내는 어떤 그런 시인의 모습, 화자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정서를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작품은 그 김현승 씨가 아이 하나를 병으로 잃은 뒤에 썼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죽으면 이제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건 그거겠죠. 왜 신을 원망하겠죠.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일찍 데려갔느냐. 그런 얘기를 원망을 할 수 있겠죠. 예. 한국의 엄마들 넋두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넋두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새겨서 눈물이 지닌 의미를 그 눈물도 정말 가치가 있는 것임을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이 책에서 영원한 가치로서의 생명의 순수성 얘기했는데 이 생명은 이분이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이 김현승의 전기적인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인유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희생이라는 것, 희생이라고 하는 걸, 그게 아들의 죽음은 희생이라고 본 거예요. 희생이라고, 이 시에서는. 자, 그 다음에 관념의 육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 시의 의미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고요. 시 해석하기 참 어려워요. 한마디로 어렵고, 압축을 해놓고 또 생략을 해놓고 또 뭐 다른 데서 또 인유를 해놓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더라, 이거 세 가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석해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근거를 마련해주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intentional meaning이 있다는 거지. 문학에, 시에. 의도적 의미. 이건 누가 의도한 거냐 하면 시인이 의도한 거예요. 시인이 의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비평 중에 traditional criticism, 전통적인 비평에서는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작가와 분리하지 않고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떻게 해서 이 작품을 쓰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이 작품을 쓰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는가, 이런데 그 주안점을 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그 눈물이라는 작품은 이 작품을 어떻게 쓰게 됐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시인이 그 자기 아들을 병으로 잃고 나서 쓴 작품이더라. 그럼 그 슬픔을 나타내려고 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그냥 금방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게 의도적 의미. 근데 사실 이게 의도적 의미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진짜 시인이 의도를 했느냐, 이건 또 사실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의도로 시로 나타난 것이 시인의 의도를 100% 반영했느냐, 그것도 또 퀘스천 마크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뭐 김현성의 눈물을 읽으면서 이제 아까 어떤 그 정서의 환기, 그래서 약간의 슬픔과 그걸 극복하는 의지, 이런 것을 읽어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식으로 이걸 읽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 이퀄 시의 의미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걸 이제 그 문예 비평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읽어내는 것은 intentional fallacy, 의도적인 오류라고 얘기해요. 의도를 파악해서 작품을 읽어내는 것, 그건 의도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데서 오는 오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도전한 것이 20세기 초반에 나타나는 형식주의 비평이거든요. 형식주의 비평은 시인의 의도, 작가의 의도, 시대적인 상황, 이런 거 다 배제하자. 작품 자체가 가진 의미가 뭐냐? 여기서 언어로 구사되고 있는 의미가 뭐냐?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actual meaning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actual meaning. 실제로 여기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의미, 그게 뭐냐? 그걸 따지는 거죠. 작품 속에 실제로 표현된 의미가 뭐냐?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실제로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내 의도대로 어휘가 나왔으면 생기지 않을 어떤 오해나 그런 관계, 그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그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더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꼭 의도한 대로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배제하고, 그런 배경적인 건 다 배제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배제하고, 작품의 어휘만 가지고 보자. 형식주의적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럼 세 번째는 뭐 굳이 뭐 의도나 실제로 나온 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자,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 작품에 의의가 있는 거지. 예. 그렇죠? 실제로 작품이 어디 객관적으로 있다고 해서 그 작품적인 객관적인 의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의 다양성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차원이 있고요. 이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어떤 차원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것부터 파악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1번, 2번, 3번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파악하려고 1번?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내가 주장하는 건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실제적 의미를 파악한다. 작품의 언어를 분석한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휘 분석을 자꾸 시키고 있잖아요. 아무리 의도가 A라고 해도 작품으로 나오는 것은 B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식주의적 비평 방법을 적용을 해봐야 된다. 작품 자체의 의미. 그게 이제 intrinsic approach라고 해요. 내부적인 접근. extrinsic approach. 뭐 작품을 다른 거하고 이렇게 관련지어가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이다. 나는 그렇게 절대 주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시작은 언어, 어휘 이거부터 해야지. 그 어휘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이 시를 쓴 배경이 이렇다더라 하고 그렇게 바로 연결해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적 의미를 추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도적 의미를 뭐 참고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이제 논문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설득력 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교과서에 서정주의 미러라는 작품이 나오죠. 미러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전혀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해방의 기쁨 이런 거하고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의도적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심상의 선택 원리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심상의 선택 원리. 교과서에 이제 3장이라고 3절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선택 원리라고 하는 것은 또 달리 생각해 보면은 시인이 어떤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이미지들이 뭐냐? 근데 그걸 선택을 할 때 어떤 정서를 가지고 선택했느냐? 하나의 정서를 가지고 선택한다. 그런 얘기하고 지금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이제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극적이다. 여기 특히 이제 정서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정서. 여기 이제 이수익의 장작패기 나오죠. 장작패기. 창작을 팬다. 야성의 힘을 고는 도끼날이 공중에서 번쩍 포물선으로 떨어지자 부드러운 목질에는 성난 짐승의 이자욱이 물리고 하얗게 뿜어나오는 나무의 피의 향기 온 뜰에 가득하다. 물어라. 이빨이 아니면 잇몸으로라도 저 소나기처럼 박히는 금속의 자만을 물고서 놓지 말아라. 도끼날이 찍은 생목은 엇갈린 결로서 스크람을 짜며 한사코 뿌리치기를 거부하지만 땀을 흘리며 숨을 몰아쉬며 도끼날을 뽑아가는 사내의 노여움은 어쩔 수 없다. 자, 이것은 어떤 서정적인 작품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작가가 느끼는 마음의 어떤 정서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은 아니고
조금 객관적이에요. 자기의 정서를 쓰기보다는 제3자들의 행동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제3자는 뭐냐 하면은 도끼날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이제 부서지고 있는 어떤 나무, 목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이의 갈등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제3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3자적으로. 그래서 이 작품을 극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극적. 네, 극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정서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 서정적이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좀 극적이다. 그런데 도끼하고 그 나무하고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갈등 관계죠. 갈등 관계. 그 갈등 관계를 참 잘 표현을 했어요. 도끼날이 포물선을 떨어지자 부드러운 목질에는 성난 짐승의 이자국이 물리고 하얗게 뿜어나오는 나무의 피의 향기. 이제 이거는 후각적 이미지죠. 후각적 이미지. 시각적인 이미지, 후각적인 이미지. 이자국이 물리고 그런 건 이제 좀 촉각적이죠. 촉각적. 물어라. 이빨이 아니면 잇몸으로라도 물어라. 이 갈등 관계를 아주 극화시키는 거죠. 저 소나기처럼 바뀌는 금속의 자만, 물고서 놓지 마라. 금속의 자만.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어떤 현상이었냐면 감각적인 현상인데 그거를 관념처럼 표현했어요. 이것도 일종의 낯설게 하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금속의 자만이라는 건 도끼날이 뭐든지 나는 다 부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끼날이 지금 생목은 엇갈린 결로 스크람을 짜며 그거를 못 빠져나가게 이 장작이 도끼가 찍었는데 이걸 못 빠져나가게 물고 있다 이거죠. 하여튼 참 극적으로 이건 잘 표현을 해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작품 전체에서 나오는 정서는 뭐냐? 정서는 뭐냐? 이 정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갈등과 대립의 정서겠죠. 그렇죠? 갈등과 대립의 정서. 그 다음에 막 무기가 사용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교과서에서는 공포와 연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포와 연민, 공포도 좀 있죠. 그런데 그 갈등,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자연물 사이 자연물은 아니죠. 도끼는 자연물은 인공물이죠. 인공물과 자연물 사이에 생기는 갈등 관계를 표현하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심상의 선택 원리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을 하는 건데, 근데 이미지가 정서 환기의 기능이 있거든. 정서 환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막 싸움과 갈등 위주로 표현했다. 그렇게 여기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특히 극적으로 잘 된 그런 작품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심상의 종류. 절대적 심상과 상대적 심상. 그래서 상대적 심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상대적 심상이에요. 상대적 심상이고 절대적 심상은 단지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이론하고 맞는 것은 상대적 심상이고 절대적 심상은 뭐라고 그럴까 그냥 이미지만을 나열한 것.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서는 이미지 자체가 사물이 된 것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무이미시, 초현실주의 무의식의 자동 기술법 이런 때 나온다 이거죠. 이건 다음에 더 얘기할 기회가 있겠고요. 이제 정신적 심상에서 이미지의 종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일반적이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 분석을 할 때 그게 심상인지 그 어휘가 관념인지를 분석을 하고 만약에 심상이다 그러면 이 정신적 심상 중에서 어떤 감각에 의한 것인지를 어휘별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거 다음 주에 여러분들 발표를 한번 내가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정신적 심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러니까 감각에 의한 것이다. 그럼 감각은 우리가 흔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오관 5가지 감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그 다음에 맛을 보는 거, 피부 감각. 근데 이제 그 외에도 그거 아닌 감각들이 있더라. 뭐 몇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는 없네. 안 나왔네. 이제 뭐 점심을 좀 잘못 먹어가지고 배가 부글부글 한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 5가지 감각에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뭐 기관적 이 몸의 어떤 여러 가지 기관이 있죠. 뭐 호흡기도 있고 소화기도 있고 뭐 창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자체가 느끼는 감각도 있을 수 있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그거를 나는 촉각이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봐요. 촉각. 자, 그래서 감각의 종류가 이렇게 5가지. 시각적, 청각적, 미각적, 후각적, 촉각적. 김광견의 유명한 외인촌이라는 작품.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이 외인촌이라는 작품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새빨갛다. 이거 시각적인 현상이죠. 시각적인 현상. 네. 그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 머리맡에 찬물을 쏴 이런 부사어들. 쏴는 부사 중에서 어떤 부사라고 얘기하죠? 부사 뭐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성어냐 의태어냐 이렇게 분석해요. 소리를 받아 적은 거냐 아니면 어떤 태도를 받아 적은 거냐. 그럼 찬물을 이렇게 부을 때는 그걸 쏴 그러는데 쏴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소리죠. 물이 쏟아지는 소리. 네. 의성어예요. 이게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미각적 이미지. 근데 이 향그럽다, 꽃지짐 이게 미각을 맛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향그럽다 해서 사실은 이건 이제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감각적 이미지. 왜 그러냐면, 향기 같은 경우는 후각적인 이미지거든요. 후각적 이미지를 맛하고 연결 지으면 그게 공감각이에요. 공감각 다시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 후각적 이미지, 강한 향기를 흐르는 코피, 향기. 향기. 후각적 이미지죠. 촉각적, 서늘한, 어쩌라. 이게 촉각적이고, 이제 이미지의 2가지의 이미지가 이제 결부되는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종소리는 청각적인 현상이죠. 근데 그게, 흩어진다, 분수처럼 흩어진다고 이제 비유를 썼습니다. 이 비유를 썼는데요. 시각적인 현상을 바꾸어서 얘기하고 있다고. 다시 말하면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 2개의 그 감각을 연결하는 방법, 비유적으로 연결하는 방법. 그래서 그것은 공감적 혹은 또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감적 또는 감각적. 그 다음에 감각들이 이렇게 혼합되는 경우도 있고 감각과 관념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이를 갈면서 번쩍이는 평화. 평화는 관념어거든요. 평화는 관념인데 이를 간다. 이를 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이런 거는 이제 그 감각하고 이미지를 결합한 거죠. 이게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미지만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비유를 이해하는데 비유의 기본 자질이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던 보조관념이 대부분 다 이미지예요. 보조관념. 그래서 이제 비유를 볼 때 이 비유의 보조관념은 뭐고 원관념은 뭐고 그 다음에 둘을 연결해주는 유사성은 뭐고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입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하면 대개 이미지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대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좀 발전된 얘기는 이제 비유를 공부하면서 아까 이제 디스크립티브한 이미지, 묘사적인 이미지, 그 다음 차원에서 비유적인 이미지, 피규러티브 이미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상징적인 이미지 이렇게 차원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비유도 배우고 이인유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배우냐면 이제 상징도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놓은 거를 이제 점검을 안 했는데 그 과제가 뭐냐면 이제 지난주 했던 거를 사실 매주 한 편씩 이제 하기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한 편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방법 요령을 다 알았으니까 매주 한 편씩을 하세요. 매주 한 편씩을 그 작업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 또 선택을 해가지고 이게 이 어휘가 감각적인지 관념적인지 그걸 좀 구분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작품으로 볼 때 그 작품에서 가장 그 중심적인 이미지가 뭐고 센트럴 엠블레마틱 이미지가 뭐고 그 이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동원한 이미지들이 뭔가 그걸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어요. 이거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하여튼 분석을 좀 하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자 이거죠. 네.